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감정 교육과 마음의 회복력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뭐 제가 심리학자나 뭐 상담 전문가 아니어서 그런 얘기들은 요즘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죠.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좌절감 같은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좋은 뭐 책이라든가 강의 같은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아무래도 철학 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 약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소개되는 책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토아 철학이 이제 어떤 철학보다도 감정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탐구를 했던 철학이어서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한 이른바 감정교육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스토아 철학이 가지고 있는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토아 철학이 우리 현대인들 많은 스트레스와 또 복잡한 일들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예전의 시대와는 다르게 뭐 그 직장, 가정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잘 수행하는 걸 이제 요구받다 보니까 이제 부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감정을 이제 통제한다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표현이겠고, 감정을 이제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스토아 철학이 사실 주는 좀 영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철학에서 보면은 이제 철학이 이제 이론적으로 되게 사변적으로 하는 철학이 있고, 이른바 실천 철학이라고 해서 삶에 이제 좀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사용하는 그런 철학들이 있거든요. 이제 후자의 철학은 흔히 삶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 하면 아트 오브 리빙 정도 되겠죠. 이러한 유형의 철학들이 이제 그 꽃을 피운 게 소위 말하는 후기 고대.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해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 전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이제 제국이 생겼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전에는 도시국가 위주로 그 그리스 문명이 있다가 하나의 제국이 생기면서 이제 일종의 그 뭐라고요?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문화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그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혹은 도시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이 제국을 다니면서 좀 자유롭게 철학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또 개개인이 개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른바 그 삶의 기회 철학,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삶의 기회 철학들이 이제 그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여러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철학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로마인들은 철학을 자기들이 창조적으로 뭔가 새로운 철학을 만드는 데는 큰 재질이 없었고, 그리고 큰 관심도 없었고,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전쟁, 두 번째로는 길 닦는 거, 세 번째로는 매뉴얼 만드는 거. 그래서 철학을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자유롭고 그 사변적으로 탐구한다기보다는 있는 철학적인 내용을 실제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게 매뉴얼화 하는데 상당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기 고대 철학 중에서도 로마 철학은 이미 그리스 후기에 헬레니즘 시대에 생겨난 철학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일종의 오늘날 치면은 매뉴얼 혹은 잠언 혹은 지침서 형식으로 책들을 많이 썼죠. 근데 그런 책들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그런 책들이 상당히 유용하고, 오늘날 나오는 많은 자기 개발서들, 특히 이제 요즘 지난 한 20, 30년이 약간 스토아 철학의 스토아 철학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특히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거의 스토아 철학의 그런 가르침들, 옛날의 지혜들 같은 거를 되살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혹시 이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니 유명한 철학자, 황제죠. 그리고 뭐 세네카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스토아 철학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스토아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한 거의 스토아 철학이 500년 이상 그 후기 고대에 말하자면은 그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철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학자들만 하는 철학이 아니라
그 철학을 뭐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집에 특별히 한학 같은 거 안 하신 분들도 집에 다 명심보감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뭐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철학들이 사실은 그 사도 바오로나 이런 분들의 글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했다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행한 철학이었는데, 이 스토아 철학이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살면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긴 한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는데,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싶은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 철학이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스토아 철학자가 생각한 거는, 철학을 뭐로 이해했느냐? 치료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디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그런 어려움 통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치료제로서 이제 철학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야였어요.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한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감정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감정에서 오는 게 마음의 병이고, 그 감정에서 오는 자신의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스토아 철학자의 기본적인 출발이었죠. 근데 감정이 뭐냐? 근데 왜 사실 감정은 되게 좋은 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왜 감정을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논란이 많고, 꼭 스토아 철학자들이 옳다고는 저도 그 동감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왜 감정이 병의 원인이 되고 병의 근원이 되는가? 그 얘기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 감정은 바로 수동적 감정이기 때문에, 즉 어떤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혹은 밖에서 온 나에게 오는 어떤 사람들의 뭐 공격이라든가, 혹은 내가 겪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정이란 거를 그 그리스 말로 파테라고 하거든요. 페이소스라는 단어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파토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 할 때 파토스 하다 하면 되게 아주 격정적이고 뭔가 사람을 그야말로 쥐었다 놨다 하는 이걸 이제 파토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감정을 이제 요즘 이제 파토스라는 외래어를 쓰는데, 이제 원래 그리스 말로도 감정이 파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파테라는 말에서 파토스가 나왔는데, 파테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 파스케인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파스케인은 뭔가를 겪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 감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감정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수동적 감정의 특징은 뭐냐? 나의 삶을, 또 나의 내면을 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외부의 조건에 종속되게 만든다. 그래서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경우는 결국은 자기의 삶이 끌려다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거, 이게 행복한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그 감정은 어떤 것을 감정이라고 얘기하나 할 때, 스토아 철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 감정을 기본 감정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 네 가지 감정으로부터 다 갈래를 쳐 나가는 거죠. 어떤 감정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미래로 투사돼서 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혹은 과거로 투사돼서 오는 감정들, 또 그거의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만 이제 뿌리는 네 가지로 본 거예요. 이 뿌리 네 가지가 스토아 철학자들에 있어서는 다 기본적으로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 첫 번째로는 두려움, 두 번째로는 분노, 세 번째로는 격정 혹은 욕망, 네 번째로는 상심 혹은 슬픔. 이 네 가지 감정.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죠. 뭐 슬픔이란 감정 못 느끼면 그게 사람이냐. 그리고 뭐 두려움과 이런 것도 얼마나 또 좋게 사용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이란 거는 그 사람을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두려움, 분노, 격정, 상심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 가는 거, 혹은 자기 자신을 치료해 가는 거, 혹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조언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 분노, 격정, 상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현자,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현자 혹은 현명한 사람 또 혹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수동적 감정으로부터 가능한 자유로운 사람일수록 이제 현자가 되는 것이죠. 그 현자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철학의 생각이었죠. 수동적 감정은 사람에게 혼란을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혼란이 오면 어느 순간에 그 혼란을 자기가 꿰뚫어 보기 못할 정도로 복잡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왜 네 가지 감정들이 또 여러 가지를 얽히면서 그 감정들이 계속 말하자면은 새끼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감정이, 그러니까 분노를 하다 보면은 자괴심도 같이 오고, 자괴심이 오다 보면 슬픔도 같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또 두려움도 같이 오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해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투명해지지 못하고, 많이 말하자면 내 내면을 봤을 때 나도 뭔지 알 수 없는 그냥 커다란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감정적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에너지이지만 선용되기 어려운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에너지는 순전히 기본적으로 자기 파괴적으로 흐르기 쉬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들을 일단 단순하게 바라보고 감정들을 가라앉히는 거, 이게 현명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른다고 큰일 날 일은 없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면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감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살면서 의외로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현자의 모습을 이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스토아 철학은 아니지만 스토아 철학을 이제 소개를 한 키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학자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그 투스클룸이라는 책에서 투스클룸 대화라는 책에서 얘기해 주는데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절제 있고 한결같고 영혼이 안정되어 스스로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 번민으로 속을 썩이지 않으며 또한 상심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갈망으로 끓어오르지 않으며 헛된 희열로 불타지 않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현자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만사 어떤 가혹한 일도 그를 견디지 못할 리가 없을 듯하며 세상 만사 어떤 즐거운 일도 그를 들뜨게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모든 영원한 것과 세상의 크기를 알고 있는 그에게 도대체 세상 만사에서 무엇이 크다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짧은 인생에 있어 혹은 인간적 노력들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현자에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는 늘 영혼으로 깨어 살피기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건도 있을 수가 없으며 예기치 못한 사건도 없어서 무엇이든 전혀 놀라울 것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또한 현자는 사방 모든 것들에 대해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늘 번민이나 염려 없이 거할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운명이 어떤 시련을 가져다 주든지 이를 적절하고 조용하게 견뎌냅니다. 현자가 하는 일에는 상심이 없을 뿐더러 그 밖의 모든 격정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런 격정들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들지만 만일 온전하고 확고한 이성으로부터 멀어져 감정이 흔들리는 영혼은 항심은 물론이려니와 건강한 마저도 잃고 맙니다. 예, 물론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 너무 딱딱하고 로봇이겠죠.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감정의 덩어리, 우리에게도 소위 말하는 불투명해진 감정들이 얽혀서 만들어내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에너지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스토아 철학이 문제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스토아 철학의 감정론과 그 다른 대안으로 대안된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감정론인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감정론이 훨씬 철학자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이 감정 이론, 말하자면 감정을 좀 끊으라는 거거든요. 좀 그야말로 초탈을 해보라, 감정에서. 근데 이게 당연히 감정이 주는 장점도 많고 우리가 감정을 가져야만 알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나 특히 현대처럼 복잡한 시대에 가끔씩은 스토아 철학에 우리가 귀 기울 필요가 있는 거는, 우리가 병이 심할 때는 처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강한 처방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암에 걸렸을 때 항암을 한다고 할 때 항암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암제는 사람을 좀 해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에서 병이 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몸을 잘 보호해주는 처방을 쓰겠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정의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고 때로는 꼭 필요한 약간은 강한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지금 감정의 혼란을 좀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은 스토아 철학에 관한 책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 추구하는 건 뭐냐? 인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스토아 철학은 인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가 행복한 인생인가? 평정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평정심이라는. 그러니까 평정심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감정이 주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는 어떤 희열이라든가 감정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인생이란 건 원래 가장 인생에서 즐겁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 뭐냐? 잔잔한 즐거움이 인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형을 흔히 평정심이라고 하고 그거를 그 그리스 말로 아파테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아라는 거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뺏는. 파테이아라고 그러면 아까 파토스가 나옵니다. 즉 감정이 막 나를 이렇게 들볶는 거를 파테이아라고 얘기를 해서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일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목석 같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밖에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과하게 가치 부여를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안 좋은 얘기를 누가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내가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픈가? 내가 저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만큼 많은 가치를 부여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하는 그 얘기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분노도 대부분 그런 경우 슬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테이아란 거에 핵심이 되는 것은 그 목석같이 뭐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 부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존감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옳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보면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기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자꾸 물론 우리가 조언을 듣고 누군가가 의논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인지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거는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당신이 이렇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의 차이가 되고 조금만 얘기하면 삐지고 슬퍼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다 넘겨준 거거든요. 그럼 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중견 환경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 같은 게 잘 안 된다 그럴 때 물론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온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깥에 나 밖에 있는 대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감정의 강도를 줄이는 거. 이게 일단 우리가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제 아파테이아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로마인들은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트랑퀼리타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평정 중에서 잔잔한 바다 같은 걸 이제 트랑퀼리타스라고 불렀거든요. 그거를 좀 은유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마음에도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잔잔한 바다라고 해서 바다가 깊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 것이 멋있는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잔잔한 바다도 이미 그 안에 되게 풍부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풍부한 바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다가 잔잔할 때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가장 제일 드러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행복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꼭 그래서 아주 요란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그냥 짜릿함이 있고 이래야 그게 꼭
좋은 인생이 아니라 사실 인생이란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이게 적어도 스토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잔잔한 바다처럼 자신의 내면이 언제나 평온함과 그리고 안정감을 유지할 때 그때만이 사실은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생에서 하는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스토아 철학자는 이제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덕을 함양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한 그 삶의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감정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때 그럼 정말 그 어떤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이라는 그러한 비극에 나온 내용인데 신이 여기서 그 신이라는 게 이제 그 그리스인들의 신이죠. 주피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분께서는 인간들을 지혜로 이끄시되 고뇌를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 혹은 이런 감정의 동요 혹은 뭔가 체험하는 것들 이걸 통해서 이제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뭔가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잃을 때는 그리고 그 감정을 다루는 그러한 올바른 길을 갖지 못할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인식이나 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한 거는 모든 감정들이 있을 때 이 감정을 기본적으로 내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내면의 성을 가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철학 중에 한 명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나오는 이제 코모두스 그 나쁜 황제가 처음에 자기 아버지를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죽는 그 철학자 황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영화는 뭐 실제 로마 역사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명상록이라는 책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저녁 때마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나가서 게르만족하고 전쟁을 하면서 낮에는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사실은 얼마나 격정적이겠어요. 뭐 사람이 피도 튀고 막 그 감정의 동요가 어마어마하겠죠, 사실은. 그러나 저녁만 되면은 그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의 하루의 삶을 평정함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글을 조금씩 계속 썼던 겁니다. 그걸 이제 모아서 나온 게 명상록인데 그 명상록의 주제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연구한 학자들이 어떻게 보통 요약을 하냐면 inner castle, 내면의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을 지혜롭게 자신의 내면 안에 통합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면의 성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이라고 현명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명함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감정의 뿌리들, 네 가지 뿌리들, 두려움, 그리고 상심,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격정, 분노, 이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때는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성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기 안에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있는. 근데 그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대할 수 있는 내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들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내면의 혼란이 일어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이 내면의 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성을 쌓을 때는 일단은 밖에서 오는 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쌓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단 성을 쌓은 다음에는 그것을 열고 그 사람과 밖에 있는 것과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성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는 그 감정에서 초타라라고 추천하는 것, 즉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평정심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의 혼란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 어떤 감정적인 내면의 움직임을 스스로 정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있는 어떤 그 에너지들을 일단 거기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가능한 끊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 단계. 그런 단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조금 현재 그런 그 조치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게 가능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갈 수가 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이제 혹시 관심 있어서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그럼 인생을 이렇게 재미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 스토아 철학자들의 얘기는 첫 번째가 일단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그만큼 극단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제 극단적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로부터 조금씩 긍정적으로 감정이 가진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된다는 건데 긍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아 철학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근데 현대인들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를 저도 요즘 사실 예전에 저도 스토아 철학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책들을 보면서 왜 현대인들이 유독 스토아 철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가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대면하는 데서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죠. 제가 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특히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우리의 특히 감정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가지고 조언하는 좋은 책인데, 윌리엄 B. 어빙이라는 사람이 쓴 좌절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2주 후에 또 봉사하러 분들이 오시면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감정을 그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가라는 부분을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